선화증권인데 고장부 선화증권, 무고장 선화증권은 이 지칭되는 이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고장 선화증권에는 이제 클린 BL, unclosed BL, 고장부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unclean, foul, dirty, closed BL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쉽게 말해서 선화증권에 기본적으로 선화증권을 작성하는 해상운송인의 의무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신이 운송하고 있는 화물의 어떤 물품의 명세라고 해야 될까요? 화물의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물의 중량, 수량, 포장 뭐 그런 것들 있죠. 화물의 컨디션이죠. 그런 화물의 컨디션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어디에다가 선화증권에다가 의무로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비스비 협약이나 이런 관련된 국제 협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상운송인이 선화증권의 화물의 명세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선박에 적재한 화물의 상태를 적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게 뭐 다양하게 의미가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상운송인이 선화증권에다가 기재한 화물의 명세는 이걸 바탕으로 이 화물을 운송을 받는 수화인이나 혹은 신용장 통일 규칙에 따른 어떤 신용장 발행 은행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실제 화물이 이렇게 선적되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고 또 이를 통해서 발행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물품의 명세, 실제로 그 선적되어서 운송되고 있는 화물과 선화증권상의 명세가 달라졌을 때 아주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문서 위조고 그리고 보통 서류 거래를 하게 되는 신용장의 경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용장은 은행이 쉽게 말해서 서류만 보고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서류에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제대로 적혀 있고 화물이 좋은 상태이다, 화물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선박에 실려 있는 화물은 문제가 많은 경우 그러면 이 은행이나 아니면 화물의 뭐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자나 수화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송인에게 문제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클레임을 제기하고 왜 실제와 다른 내용의 선화증권을 발행했느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운송인 입장에서는 선화증권의 비고란에 화물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본적으로 비고란이란 게 원래 그 메인 컨텐츠가 아니죠. 옆에다 사이드에다 적어 놓는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화증권에는 화물의 뭐 품명, 뭐 중량, 수량, 포장 개수 뭐 이런 화물의 아주 세부적인 스펙이나 명세를 기재하는 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란에다가 기본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이제 리마크 란에다가 이제 참고 사항을 적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참고 사항이란 게 예를 들어서 화물이 100상자였는데 100상자 중에 뭐 5개가 파손되었다 내지는 5개가 분실되었다 이런 특이 사항이 있으면 기재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서류를 믿고 행동하는 수화인이나 은행이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뒤집어 얘기해보면 리마크란에 아무 내용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선화증권 명세대로 화물이 실제 제대로 선적됐다는 걸 뜻하고 리마크란에 그래서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를 고장이 없는 선화증권, 무고장 선화증권, 영어로 클린 BL 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리마크란이 더러워요. 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어요. 뭐 특이사항이나 주지사항이나 뭐 화물의 부족분이나 문제나 포장이 잘못됐다, 부서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 그러면 그거는 조건이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사고 사실, 고장 사실이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장부 선화증권 뭐라고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oul BL, dirty BL 뭐 이런 표현들, unclean BL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송인이 화물에 대해서 이렇게 화물의 명세를 기재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어떤 신용장의 서류 거래 간행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주길 바라고 그 다음에 집단 선화증권, 혼재 선화증권이 있는데 이거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21번 슬라이드의 가운데 보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이 하나 있는데
실제로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컨테이너 운송이나 뭐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직접 하주가 선박회사랑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화물을 선적하고 적입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컨테이너 운송이란 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컨테이너를 채워 넣어야 돼요. 채워 넣어야 되는데, 나는 뭐 골판지 상자 기준으로 뭐 박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컨테이너에 넣어가지고 컨테이너 통째로 옮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뒤에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그걸 이제 레스 컨테이너 로드, 하나의 화물이 한 하주의 화물이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에 운송회사, 선박을 운영하는 전기선사와 하주 사이에 여러 하주들의 화물을 모아서 이걸 이제 혼재한다 이렇게 하는데, 컨솔리데이션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포워딩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중간에 운송 주선인 혹은 프라이 포워더 혹은 혼재업자라고 하는 중간에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 하주의 화물을 한데 모아서 그걸 통째로 선박회사에게 운송을 의뢰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선박회사가 이 혼재업자한테 직접 발행하는 것은 그룹 BL 아니면 마스터 BL, 약간 이렇게 집단 선화증권 마스터 BL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 중간에 혼재업자가 개별 하주에게 개별적으로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하우스 BL, 그리고 프라이트 포워더가 발행했다라는 BL이라는 뜻에서 포워더 BL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말로 혼재 선화증권 뭐 이렇게 명칭을 불러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국제운송주선인 연맹 피아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피아타는 이렇게 중간에서 하주와 운송인 사이에서 화물 혼재나 이런 포워딩을 해주는 사람들의 국제적인 모임을 피아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정되어 있는 어떤 포맷에 의해서 발행이 됩니다. 이 혼재선화증권이. 자, 그다음에 서렌더 BL이 있습니다. 서렌더 BL, 그리고 뭐 스테일 BL, 백데이트 BL이 있는데, 이 서렌더 BL의 경우에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류냐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운송 서류의 종류를 신용장 공부할 때 배웠어요. 복합 운송 서류도 있었고, 선화증권도 있었고, 그리고 뭐 차터 파티 BL도 있었고, 뭐 에어웨이 빌도 있었고, 시웨이 빌도 있었고, 뭐 도로 철도 운송 서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 많은 서류들 중에서 가장 선화증권이 독보적인 차이점은 선화증권이 갖고 있었던 원본의 권리증권성 혹은 유가증권성이었죠.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한 소지자이자 지시인의 지시를 받은 사람, 배서받은 사람, 이제 그걸 뭐 통칭해서 선화증권의 정당한 권리권자라고 하는데, 그 권리권자가 선화증권 원본을 처분하거나 선화증권 원본을 제시해야만 물품을 처분할 수 있거나 물품을 인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불편 부당의 문제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장점도 있죠.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신용장이란 게 하환 치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서류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담보권, 그런 어떤 권리증권성을 이용을 해서 한 어음을 이용해서 대금 결제를 취급을 했었는데, 이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 여기 뒤에 24번 슬라이드에 선화증권의 위기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선화증권의 위기란 건 뭐냐? 기본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서류보다 물건이 먼저 도착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물건이 왜 서류보다 먼저 도착합니까? 이게 앞에 있었던 UCP 600의 14조 규정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은행의 서류 심사 기간이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날 시작해가지고 5은행 영업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얘기했었죠. 자, 근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간에 토일이 껴버리니까 5일이면 뭐 조금만 하다 보면 오늘 같은 수요일만 보내줘도 중간에 토일이 껴버리죠. 수, 목, 금, 토, 일 껴버리잖아. 그럼 토일 빼야 되잖아. 아니죠. 수요일 받았다 칩시다. 목, 금 다음 날부터 쉬니까 토, 일 쉬고 월, 하, 수죠. 다음 주 수요일까지죠. 문제는 뭐냐면
오늘 그럼 일주일 걸리네요. 그죠? 예, 일주일 걸려버리잖아. 예, 이틀이 중간에 쉬어버리니까. 그러면 문제가 운송을 하는데 산화증권 발행해가지고 서류를 유통시켜가지고 물품을 운송하는데 해상 운송이 일주일 만에 끝나는 데도 있단 말이죠. 어떤 경우? 중국에서 우리나라 올 때. 그죠? 중국까지 갈 필요도 중국도 가깝지. 일본은 더 가깝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요 근방 뭐 홍콩, 대만 뭐 그런 데서도 그렇고 싱가포르까지는 조금 그러네요. 애매하겠네요. 그거는 좀 싱가포르는 좀 그래요. 어쨌든 그런 가까운 곳에서 오는 화물의 경우에는 일주일 안에 온단 말이죠. 선박이. 그런 경우에 물품은 이미 부산항이나 평택항이나 인천항에 도착해가지고 이미 하역 작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창고에 놓여졌는데 서류는 아직 은행에 있더란 거죠. 왜? 토일 요일 뭐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의 위기란 게 이 선화증권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이 먼저 도착했을 때 이 물품을 내가 하주가 들고 있을 수도 없고 업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창고나 이런 곳에 보관해 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창고료나 보관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어떤 이용 방법 중에 하나가 22번 슬라이드에 있는 서렌더 BL입니다. 서렌더 BL. 자, 그러면 이 서렌더라는 게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서렌더를 치는 사람들이 있죠. 서렌을 치는 사람들이죠. 그 서렌 맞아요. 그 서렌이. 뭘 그러면 포기하는데? 나는 뭐 15분을 기다리기 위해서 미드 오픈을 한다. 그런 개념의 서렌.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같은 서렌인데 그럼 여기서 포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치는 서렌은 게임을 포기하는 거고 미드를 오픈하는 거고 여기서 서렌 하는 건 도대체 뭘 서렌 할까요? 뭘 포기하겠다는 거야? 선화증권의 원본 권리증권을 포기하겠다는 거. 권리증권성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유가증권성을 포기하겠다는 거. 쉽게 말해서 선화증권 원본 없어도 물건 찾아갈 수 있게끔 나 이거 유통시킬 생각이 없어. 선화증권의 권리증권성이라는 게 이 권리를 내가 서류를 통해서 넘겨주겠다는데 이제 권리가 없는 서류란 말이죠. 그럼 이건 유통을 시키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권리증권성, 유가증권성, 유통증권성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약간 시웨이빌처럼 돼버려요. 시웨이빌처럼.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게 되면요. 서렌더 BL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느냐. BL 원본이 있어요. 아무런 BL이 있는데 이 BL을 어떻게 하냐면 해수합니다. 해수해서 다시 선사에 갖다 내요. 그러니까 이게 BL을 서렌한 상황인데 서렌을 해가지고 권리증권성이 없어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원본이 돌아다니면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본을 해수해서 선사에 반납을 하고 그러면 사본이 나옵니다. BL 사본이 나와요. 그래서 BL 사본이 나오는데 BL 사본에 보면 스탬프나 아니면 인쇄 문헌으로 서렌더드라는 표현을 찍히거나 아니면 다른 그와 유사한 영어 표현이 기재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재된 사본이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수화인이 물건을 찾을 때 BL 원본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렌더드 BL상의 에어웨이빌이나 시웨이빌처럼 수화인란에 있는 그 수화인이 나임을 입증하면 BL 원본이 없어도 물건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강저우항이나 상해항에서 부산으로 왔어요. 일주일 안에 왔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은행 기다려야 된다? 그거 아니죠. 어차피 BL 서렌 해버리면 그냥 부산항에 가가지고 그 BL 사본상의 수화인이 납니다만 입증해주면 물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렌더 BL을 쓰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게 딱 봐도 서류가 쉽게 말해서 일반 시웨이빌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권리증권도 아니고 유가증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하환엄을 이용한 하환 치결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선화증권이지만. 그래서 서렌더 BL이 쓰이면 무조건 뭐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송금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대금 결제 유형 중에 있었던 신용장 방식, 추심 방식으로는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송금 방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왜? BL을 갖고 있는다 해서 물품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스테일 BL, 백데이트 BL. 요것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UCP 600의 14조 규정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무슨 규정이 있었냐? 거기 보면 물품을 선적일, 그러니까 서류 발행일, 뭐 이런 표현이 있었죠. 발행일이든 선적일이든. 그리고 이 발행일과 선적일을 나타내는 날짜를 어느 날 기준으로 한다가 각 서류마다 다 달랐잖아요. 어떤 서류는 선적 날짜, 어떤 서류는 수령 날짜, 어떤 서류는 발송 날짜, 뭐 그런 식이었잖아요. 19조부터 그 UCP 600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기준이 뭐였냐면 그 발행일, 그 선적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플러스 21을 했을 때 그거를 넘어가는 넘어가는 운송 서류는 은행에서 안 받아준다 했어요. 수리 거절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 스테일 BL은 뭐냐? 그렇게 서류가 발행된 선적 날짜로부터 21일이 지난 뭐 거북이죠, 거북이. 지체됐죠. 지체된 선화증권. 우리말로 지체 선화증권 이렇게 합니다. 스테일 BL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백데이트 BL은 뭐냐면 실제로 선적된 날짜보다 앞선 날짜로 발행일이 찍혀 있는 선화증권을 백데이트 BL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소급 선화증권, 뭐 선 선화증권 이렇게 하는데 요 두 개 다 문제가 있어요. 두 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 애는 백데이트 BL이에요. 왜 그러냐? 물품이 예를 들어서 오늘 5월 29일인가? 29일이다 칩시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수화인한테 물품을 5월 20일까지 선적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5월 29일 날 물품을 선적해 놓고 운송인한테 요구합니다. 발행 날짜를 20일로 바꿔줘. 그래서 만약에 했다 칩시다. 그럼 문제가 뭐죠? 그 서류는 사문서 위조죠. 누구를 속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백데이트 BL의 경우에 문제가 있고 스테일 BL 경우에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사실대로 적었는데 그냥 송화인이나 혹은 수출자가 은행에 서류를 서류 발행 날짜로보다 좀 한참 뒤에 전달한 경우를 말해요. 자, 그럼 이거는 서류가 문제라기보다는 UCP 상으로 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이 안 받아준다는 건데 이것도 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신용장에다가 신용장 발행 은행이 이런 지체선화증권, 지체운송 서류에 대해서 받아주겠다라고 하면 요건 허용이 돼요. 백데이트 BL은 이건 이거 서류가 가지고 장난친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돼. 근데 지체선화증권은 허용을 해주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인 것이고 그게 허용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어떤 경우? 우리가 이거 아주 학기 초에 배웠던 건데 보세 창고도 거래, 본디드 웨어하우스 트랜잭션에서 배웠습니다. 그 경우에는 물품이 계약 체결 전에 대금 결제 결정하기 전에 물품이 먼저 선적돼서 운송돼서 수입국에게 이미 갔죠. 그러니까 BL이 무조건 이거는 발행된 지 옛날 BL이에요. 옛날에 발행된 BL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스테일 BL의 경우라도 은행이 받아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얘기했던 BWT하고 이제 함께 같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자, 앞에서 봤던 서렌더 BL 외에도 선화증권의 어떤 위기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죠. 대표적으로 서렌더 BL이 있고, 그리고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해보면 시웨이빌 있죠. 시웨이빌. 시웨이빌 같은 경우에는 서렌더 BL하고 비슷하죠. 이건 비유통 서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수화인에게 유통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보내주면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위에 선화증권을 물품의 수화인한테 바로 보내주는 방법, 그리고 선화증권 원본 한 통을 선장을 통해서 탁송하는 방법. 이거 약간 에어웨이빌에 수화인용 에어웨이빌 보내듯이 물품하고 같이 서류를 같이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 어떤 측면에서 있을 수 있어요? 물품을 유통시킬 수가 없죠. 서류를 유통시킬 수가 없죠. 유통이 안 되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냐? 만약에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그 신용장 거래를 했을 때 신용장 발행은행이 물품에 대한 어떤 담보권이나 대금에 대한 어떤 어떤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돼요.
대금을 결국에는 수입상으로부터 회수해야 되는데 그냥 서류가 그냥 수화인한테 바로 가버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신용장하고 함께 쓰이기에는 조금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담보성 없다라고 하는 서류들. 그 경우에는 UCP 그러니까 신용장 통일규칙상으로 봐도 요거는 뭐 신용장 결제로 쓰기에는 조금 어렵고 뭐 송금 방식이나 그런 경우에 좀 가능을 하겠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담보성 없다는 서류 세 가지 밑에 보면 전자선화증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선화증권을 종이 서류로 안 하고 전자적 형태, 그러니까 뭐 PDF나 이메일 형태로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 실무적으로 적용되기가 전자문서니까 유통하는데도 빨리 걸리고 뭐 그런 취지에서 사용을 하자는 건데 실무적으로 조금 적용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서렌더드 BL 반납 선화증권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목적지 선화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서렌더 BL하고 이것도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데 뭐냐면 BL 발행 자체를 수출국 선적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국에서 하는 거예요. BL 발행 자체를. 그러면 서류가 유통되고 서류가 심사되는 그러한 기간이나 절차를 생략해 버릴 수 있죠. 물품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수화인이. 그래서 선화증권의 위기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편법적 해결 방법. 가장 위에 편법적 해결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서류 이용 방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L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레터 오브 개런티라고 합니다. 레터 오브 개런티 보증서라고 하죠. 보증서. 그래서 이러한 보증서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이 화물선취보증서입니다. 화물선취보증서. 그래서 이러한 서류를 통해서 물품을 인도하는 관행 이래가지고 이걸 보증도라고 합니다. 보증도. 그럼 이건 뭐냐? 이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 선화증권의 위기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선화증권이 사용되고 신용장 거래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화증권 이렇게 와요. 신용장 발행은행 입장이 돼 봅시다. 신용장 발행은행. 이 선화증권은 결국에는 이 신용장 결제에 따라서 이 신용장 발행은행에게 선화증권의 원본이 제시되게 될 거예요. 곧 올 거야. 근데 물건이 먼저 왔대. 그래서 이 자신의 거래처인 이 수화인이 읍소를 하죠. 물건 빨리 빼내야 된다고. 그래서 아니 조금만 기다려봐. 선화증권 곧 올 텐데 선화증권 받아서 물건 빼내면 되지. 왜 그렇게 성급하냐. 근데 이제 수화인은 얘기를 하죠. 물건이 뭐 판매해야 되는 적기가 있고 지금 시기를 놓치면 장사를 잘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창고료도 들고 보관료도 들고 이럴 것 같아서 빨리 필요하다 서류가 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그러면 은행이 뭘 해줄 수 있냐면 운송인한테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은행이. 어떤 은행이? 신용장 발행은행이. 왜? 어차피 얘한테 뭐가 갈 것이다. BL이 올 거다. BL이 가겠죠. 이 사람한테. BL의 정당한 소지 권리 권자니까. 그래서 BL이 이 사람한테 갈 거니까 이 은행이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운송인한테 얘기합니다. 이 운송인은 당연히 해상 운송인이겠죠. 운송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야, 이 BL 원본 오면 바로 너한테 반납하겠다. 그러니까 물건을 나를 믿고 나의 어떤 신용을 믿고 수화인한테 물건을 먼저 좀 빼주라. 물건을 먼저 인도해 주라라고 요청하는 서류가 화물선취보증서입니다. 그거 이제 레터 오브 개런티라고 하고 영문으로는 레터 오브 개런티고 요렇게 화물을 인도하는 관행을 보증도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심사에 5일씩 걸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서류 어차피 도착할 거니까 얘한테 올 거니까 신용장 발행은행 앞으로 올 거니까 물건 먼저 빼주라는 건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70년대, 80년대는 많이 사용됐어요. 선화증권의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유통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운송인이 이렇게 물건을 빼주잖아요. 줬어요. 물건 줬어. 근데 뜬금없이 BL 원본이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등장하는 거예요. 짜잔 하면서. 그러면 얘기를 하겠죠. 운송인이 얘기를 하겠죠. 나는 이 은행을 믿고 물건 먼저 빼줬는데 왜 이게 왔냐라고 하겠죠. 그래서 은행한테 전화를 해봅니다. 이 운송인이 이 은행한테 전화를 해보지 않겠어요? 아니 LG를 믿고 물건 빼줬는데 BL 원본이 왔다. 이거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은행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 받아갔는데? 이 물건을 누가 받아갔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물어보겠죠? 은행이 이 사람한테. 그럼 운송인이 ABC 회사가 가져갔다. ABC 회사가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 이 은행은 얘기해 줄 겁니다. 뭐라고? 그 회사 3일 전에 부도났어. 이러면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예요. 뭐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으로 된 서류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 사기? 서류 이렇게 꾸며가지고 위조 서류 만들어가지고 운송인한테 가져가는 거죠. 은행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서류를 보내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이 서류 자체 나올 때 저 사람이 급하니까 서류 좀 만들어 달라고.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도 뭐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어떤 추천장 같은 거 써달라고 했을 때 교수가 직접 들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사인해주면 내가 들고 가잖아. 그렇죠? 이 회사가 서류를 들고 온 거 보고 물건 빼줬는데 부도를 낸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는 사례가 굉장히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대법원까지 가고 뭐 시끄러워졌는데 운송인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이 BL 원본을 들고 실제로 나타난 사람한테 책임을 져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BL이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다시피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BL 원본이 제시되면 BL 원본을 처분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물품을 반드시 넘겨줘야 되는데 이 서류 사기 서류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 사기 서류를 믿고 물건을 버린 것이 이 선화증권의 정당한 어떻게 보면 정당한 소지자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게 돼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행을 뭐 수입화물 선치 보증서 혹은 이런 간행 자체를 통칭해서 보증도 간행 아니면 이제 영어로 LG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서류 유통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 뭐 사기의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은 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간행이 있다 정도로만 알아둬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선화증권 계약의 준거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화증권에 관련된 준거법, 실제 적용되고 있는 준거법은 여기 26번 슬라이드에 있는 헤이그 규칙, 헤이그 룰과 헤이그 비스비 룰입니다. 헤이그 비스비 룰. 규칙의 정식 명칭은요, 선화증권에 관한 법규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이라고 되어 있어서 해상운송인 있죠. 선화증권, 그러니까 이게 많은 오해가 해상운송협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선화증권과 관련된 국제협약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선화증권과 관련된 국제협약입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에 대한 어떤 운송인의 어떤 발행 의무, 선화증권 발행 의무, 그리고 그 외에도 해상 운송인,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그 해상 운송인이 가져야 되는 어떤 가망성에 대한 주의 의무, 그리고 운송인의 주의 의무 같은 것들을 규정해놨고, 그리고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송인의 면책 사유, 이런 규정들이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새로운 규칙이 아니고요. 요 앞에 있는 1924년에 나온 헤이그 규칙을 개정한 내용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입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바뀌게 된 그 개정 사유는 뭐 컨테이너 운송의 사용이나 그러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개정된 거다. 그게 같은 거예요. 같은 버전인데 68년도 버전이 신버전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해상 운송과 관련된 국제적인 준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 1978년도에 나온 해상 화물 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함부르크 규칙이라고 해요. 독일의 함부르크의 지명을 따가지고 함부르크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 헤이그 비스비 규칙 같은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책임 사유가 굉장히 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면책 사유가 많아요. 운송인 면책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는. 그리고 운송인의 어떤 책임 한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게 설정되어 있는데 낮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의 어떤 책임과 권리에 대한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운송인 쪽에게 조금 불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함부르크 규칙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함부르크 규칙은 사용되고 있지 않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로텔담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텔담, 네덜란드 로텔담. 자, 이건 가장 최근에 나온 국제 운송과 관련된 준거법, 준거 규칙인데 로텔담 규칙은 이것도 아직 실제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진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부르크 규칙처럼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데 어떤 거냐? 2000년대 넘어와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그 국제 운송의 간행이 예전처럼 단순하게 해상 운송, 단순하게 항공 운송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상과 항공, 항공과 육상, 육상과 해상이 서로 연계되는 복합 운송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운송의 간행을 충분히 반영한 국제 규칙을 만들고자 그래서 이 명칭에서도 보면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그러니까 해상 운송이 전체에 해당되든지 아니면 partly 부분에 해당되든지 해상 운송이 부분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체 운송 프로세스 상에 뭐 육상 구간이 있고 아니면 항공 구간이 있을 수 있고 철도 운송이 있을 수 있고 하다가 중간이나 끝부분에 해상 운송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해상 운송인 경우도 적용되지만 부분적으로 해상 운송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제정한 규칙이 로텔담 규칙입니다. 근데 이건 아직 실무적으로 실제로 적용되고 있진 않고 그냥 규칙으로서만 존재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이 규칙이 발효되거나 뭐 사용되어지거나 할 수 있겠죠. 할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세한 이 각 협약의 어떤 자세한 어떤 내용이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운송론 수업에서 학습하는 걸로 넘기겠습니다. 자, 다음에 운송인의 책임과 면책 살펴봅시다. 요거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내용인데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해상보험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강의 자료에다가 넣어놨어요. 앞서 제가 헤이그 비스비 규칙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네들이 운송인의 면책이 좀 세다. 운송인이 많은 사유에 의해서 면책된다. 그 운송인이 면책된다는 말이 뭐예요? 해상에서 바다에서 배 타고 화물이 운송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어요. 물품이 뭐 바다에 빠졌다거나 아니면 배가 침몰해가지고 물건을 찾을 수 없다거나 아니면 바다란 컨디션이 여러분들 굉장히 거칠죠. 그래서 뭐 바닷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바닷물에 젖어버렸다. 뭐 이런 식의 해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운송을 제대로 했으면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테니까 운송인한테 책임을 물었을 때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 면책 사유가 앞에서 봤던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많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면책 카탈로그라고 하는 많은 내용.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식의 몇몇 가지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요 중간에 하늘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운송인이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운송인이 책임져요. 운송인이 잘못했거나 운송인이 어떤 가실이 있거나 운송인의 어떤 뭐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하주를 향해서 손해배상을 하거나 하는 책임을 집니다. 근데 흰 부분 있죠. 그 위에 부분. 위에 부분은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아요. 면책돼 버려요. 왜 면책됩니까?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유가 면책됩니까? 기본적으로 항해 가실입니다. 항해 가실이 뭔데요? 선박을 운영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현대상선이라고 칩시다.
여기 뭐 서울에 현대상선 본부가 있겠죠. 아니면 펜오션이라고 칩시다. 청계천에 펜오션이 있죠. 자, 그런 선사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 선사에 사장님이나 아니면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선박을 몰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선박을 운영하느냐? 그런 회사들, 뭐 현대해상이든, 현대해상은 보험회사고, 현대상선이나 아니면 펜오션이나 대한해운이나 머스크나 뭐 이런 MSC 같은 대형 선사가 고용한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선장, 선원 이런 사람들이 선박을 운용을 하죠. 실제 바다에서. 근데 이런 선장, 선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도선사란 말이 나오는데 도선사는 일부러 뺐구나. 헷갈릴 것 같으니까. 뭐 어쨌든 자, 선장, 선원이란 말이 등장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바다에서 운영을 해요. 잘하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실수를 저질렀다든지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시피 배도 수십 년씩 20년씩 30년씩 바다 일을 한 마도로스인 우리 선장님도 실수로 사고 낼 수 있겠죠. 교통사고를 냈어요. 해상 교통사고를. 그렇게 됐을 때 화물이 뭐 안전하면 좋으나 화물이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파손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화물의 주인인 하주는 대한해운이나 현대상선 같은 선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는데 그때 현대상선이나 이런 해운사들이 면책된다는 겁니다. 왜 면책되느냐? 실제 배의 운전은 선장 선원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장 선원의 잘못을 선사들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장 선원들은 책임도 안 지니까 운전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선장 선원은 해상 사고의 가실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형사적 책임을 져요. 형사 책임을 지고 선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여러분들 좀 와닿게 설명해주면 택시 타고 가는데 이 택시가 개인 택시야. 혹은 법인 택시야. 개인 택시는 안 되겠네. 법인 택시라고 칩시다. 법인 택시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개인 택시, 맨날 개인 택시래. 개인 택시가 문제가 많죠. 개인 택시는 문제가 많은 걸로 하고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 그 택시 회사가 있고 택시 기사님이 있잖아요. 사고는 누가 냈어요? 기사님이 냈죠. 그럼 기사님이 이거 알아두면 좋은데 택시 기사님들은 택시를 몰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드는 택시 보험이 따로 있어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게. 그래서 그 보험에서 나한테 그 뭐 치료비나 이런 게 나옵니다. 택시 회사가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왜? 사고는 기사님이 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에요. 택시도. 그런 식이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고의 가실에 의하지 않은 선박의 하재에 의한 소해. 배에 불나면 운송이 면책됩니다. 뭐 배에 불나면 배도 다 타는데 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천재지변. 천재가 진짜 지니어스가 아니고요. 천재지변입니다. 왜 이렇게 줄여놨지? 내가 만들었네. 뭐 넘어갑시다. 자, 전쟁, 내란, 동맹파업, 전쟁 행위. 내란은 뭐예요? 폭동이나 소요 사태. 그렇죠? 뭐 내전, 뭐 이런 것들 있죠. 또 뭐 있어요? 동맹파업. 이건 동맹파업은 뭐냐면 항구에 부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그 항구에 화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선적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불가항력이란 거죠. 이거 뭐 운송인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운송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운송인이 책임을 묻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운송인이 다 면책됩니다. 또 뭐 있느냐? 포장의 불비. 포장의 불비란 게 물품을 선적하는데 해상 운송을 하기 위해서 적합하게 외부 충격이나 이런 뭐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게 견고하게 포장이 되어야 하는데 뭐 바닷물이 친다 해가지고 바닷물이 다 스며들게 만들다든지 아니면 배라는 게 약간 계속 그 풍랑에 의해서 롤링이 발생하는데 그런 사소한 충격에도 데미지를 입을 만큼 포장을 잘못했다든지 했을 때 그거를 바다를 통해서 운송하는 그 해상 운송의 특수성 때문에 해상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다 선사들이 해상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상 운송 회사들이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하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하고만 있을 것이냐, 내가 손해가 발생했으면 내가 다 떠안고 말 것이냐, 아니란 거죠. 해결책은 뭐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손해보험, 어떤 보험? 해상보험, 무역보험을 들은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국제운송 끝나고 거의 지금 수업이 한 뭐 날짜로 쳤을 때 한 5회차 정도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강의 자료가 아마 해상보험과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적용될 거예요. 강의 자료로. 거기서 같이 함께 봅시다. 그 내용은 그때 가서 봅시다. 자, 그다음에 뭐 그 밑에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상업과실 이야기 있고 상업과실 한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운송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책임 한도액이 한 포장 또는 한 단위당 666.67 SDR 또는 킬로그램당 2 SDR 중 높은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SDR이란 게 우리 국제통화기금 IMF가 제정하고 있는 어떤 특별 인출권입니다. 요게 1 SDR당 달러하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계산 가능한 그런 어떤 교환권이에요. 무슨 선물 옵션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요 면책 사유에 해당이 안 되고 요 책임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 그럼 책임 사유에 해당이 되면 운송인이 하주한테 물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어줄 때 다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이 물어줄 수 있는 맥시멈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안 물어줍니다. 그 이상 물어줌을 받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가격 신고하고 비싼 물건이니까 비싼 물건을 옮기는 것에 따른 종가 운임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택배 보낼 때 우체국 택배 같은 거 이용해도 되지만 조금 고가품인 경우에는 좀 더 비용을 치러서라도 물품에 대한 어떤 그 운송 택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달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실제 사고가 발생해서 운송인이 책임을 묻는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책임 한도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 면책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하주나 수출자, 무역하는 사람들은 필수 불가결하게 해상보험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얘기하는 거고. 자, 해상운송은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되고 이제 컨테이너 한번 같이 봅시다. 컨테이너. 컨테이너. 뭐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뭐 국제운송론 수업 시간에는 더 엄청 자세하게 다루긴 했는데 상황 시간에는 우리가 몇 가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컨테이너가 생각보다 사용되게 된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거의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된 게 1960년대, 70년대입니다. 그 전에는 컨테이너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랜드사, 미국의 시랜드사의 맥린 할아버지에 의해서 뭐 발명됐다고 해야 되나, 발견됐다고 해야 되나, 개발됐다고 해야 되나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발명품은 아니죠. 어쨌든 사용되게 됐어요. 그래서 최초로 사용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편리하고 좋구나 이 효용에 대해서 이해가 확산되면서 그 이후부터 70년대 이후부터는 컨테이너를 이용한 전용 선박, 컨테이너를 이용한 전용 부두, 그리고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전용 시설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국가들이 200여 개의 국가들이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 가지 통일되어 있다는 게 있다면 지구인이 통일을 이룬 것 중에 나는 최초가 이걸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한국에도 똑같은 규격이고요. 컨테이너 우리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컨테이너 많이 만나죠. 그 컨테이너가요. 한국도 그 사이즈인데 일본도 그 사이즈고 중국도 그 사이즈고 아프리카 상간오지도 그 사이즈예요. 컨테이너는 똑같아요. 사이즈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알 정도이면 굉장히 눈썰미가 뛰어난 건데 컨테이너가 두 종류가 있어요. 짜리몽땅한 게 있고요. 길쭉한 게 있어요. 짜리몽땅한 거는 요 길이가 20피트입니다. 피트로 20피트. 그리고 길쭉한 거는 요 옆에 길이가 40피트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20피트짜리 이렇게 두 개 붙이면 40피트 되죠. 그래서 여기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요. 20피트는 40피트든. 그러니까 20피트짜리 두 개 붙이면 두 개 붙여서 연결하면 4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화물의 단위화, 규격화를 이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컨테이너가 사용되기 전에는 많은 부분의 화물을 담는 포장 용기가 나라마다, 회사마다, 항구마다 다 달랐는데 이제는 나라마다 같고 항구마다 같고 선박마다 같기 때문에 부산항에서 사용한 컨테이너를 LA 가서도 쓸 수 있고요. 인천 평택항에서 사용한 컨테이너를 중국 텐진이나 선저우나 강저우나 이런 데 가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컨테이너 규격을 바탕으로 뭐도 만들어졌다. 배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도로나 철도, 트레일러, 우리 트레일러라고 하는 좀 어르신들은 추레라라고 얘기하는 그 트럭도 다 이걸 기초로 컨테이너를 옮길 수 있게 규격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운송의 어떤 신속성이 증대되었죠. 왜냐하면 정말로 문정간 서비스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내 창고에서 저 컨테이너에다가 화물 집어넣고 문 닫으면 이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컨테이너 전용 트레일러를 통해서 부산항으로, 그리고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전용 하역 장비로 선박에다가, 그리고 컨테이너 전용선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에도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내리고, 그걸 또 컨테이너 전용 도로나 철도를 이용해서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합니다. 이거 혹시 가까이서 두드려 본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컨테이너 두드려 본 친구도 있는데, 많은 수의 안 그런 컨테이너가 있긴 합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철제로 만들어요. 때리면 아픕니다. 그건 뭔 얘기죠? 외부 충격에 튼튼하다는 거죠. 예전에 종이 상자, 카톤 박스, 뭐 나무 상자, 나무도 단단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뭐 내가 때릴 때나 안 부서지는 거지, 뭐 배하고 배가 충돌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외부 충격이 강하게 가해지면 그 안에 있는 화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었어요. 근데 컨테이너는 이 자체로 하나의 화물의 보관 용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낼 수 있죠. 그리고 비가 와도 안 젖고요. 왜냐면 컨테이너로 집도 만들잖아. 컨테이너로 왜 집도 만들겠어? 비 내려도 비 안 새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물이나 바닷물의 침투나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위화, 화물의 단위화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게, 만약에 지금 현재 2019년에도 저런 컨테이너가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서 해상 운송 공부했고 이제 앞으로 뭐 항공 운송 이런 거 공부할 텐데, 뭐 부산항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컨테이너가 사용되지 않는다라면 요만한 화물부터 이만한 화물까지 개별적으로 하나씩 옮겨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뭐 하면 돼요? 화물을 그 요만한 화물부터 이만한 화물까지 이 컨테이너에다 다 때려 박아놓고 뭐 옮기면 돼? 그냥 컨테이너 통째로 옮기면 되잖아. 그렇죠?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훨씬 좋아졌다는 거죠. 그게 운송 화물의 단위화와 관련된 장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30번 슬라이드에 이제 컨테이너 부두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뭐 실제로 이게 뭐 부산항이나 아니면 다른 컨테이너 항구들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보면 요약해 놓은 개념도예요. 개념도, 조감도. 뭐 어떤 항구에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항구는 어떻고, 어떤 항구는 어떤 화물을 처리하고, 뭐 이런 정도까지는 국제운송론에서 공부하고, 우리가 이제 할 내용은 항구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아놓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 모양이나 크기나 장소나 뭐 이런 배치는 항구마다 다 다르고요. 부산항이나 저 강양항이나 평택항이나 조금씩 다른데 기능들은 거의 유사해요. 컨테이너 전용 항구라면. 자, 그래서 여기 바다에서 배가 들어오는 곳부터 얘기하면 1번, 여기 까만색, 여기만 까만색으로 되어 있네. 이걸 벌스라고 합니다. 벌스. 암벽, 선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가 항구에 접안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배하고 육지가 만나는 그 부분을 에이프런이라고 하는데, 에이프런이 원래 의미가 그 앞치마를 뜻해요. 그러니까 바다가 만나는 그 지점이죠. 바다가 그 만나는 지점. 그리고 거기에 주로 뭐가 있냐면 하역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겐츄리 크레인이라고 합니다. 겐츄리 크레인. 그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TV 시작할 때 애국가 나올 때 꼭 보면 부산항에 컨테이너 실는 장면 나오잖아. 그리고 뉴스에 경제 뉴스 전달하면 꼭 수출입 실적 얘기하면서 꼭 이거 그림 나오죠. 이거. 그거예요. 그거 겐츄리 크레인.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면 컨테이너들이 야적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마샬링 야드는 그 연결 부분이고, 여기 4번 동그라미, 중간에 4번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가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 야적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산 출신들은 부산 북항이나 아니면 그 부산 신항에 가보면 될 거고,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해보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되냐면 인천 그 송도 지나면 인천 신항이 있어요. 예, 거기까지 왜 가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거기 가는데 서울에서 가도 한 2시간 여기서 출발해서 차 타고 2시간 걸려서 인천 신항 가느니 KTX 타고 저기 부산역 앞에 내리면 바로 부산 북항이거든요. KTX 부산 그게 훨씬 빠르겠네요. 물리적 거리보다 실제 그 상대적 거리가 그렇죠. 어떤 개그맨이 이게 뭐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상대성 이론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 얘기가. 어쨌든 컨테이너들이 얘네들이 일종의 창고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앞에서. 그래서 어느 무슨 대형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부두에 가보면 부두가에 화물의 선적이나 아니면 바로 양육되어져 온 화물이 보관됩니다. 그냥 땅에 이렇게 3층, 4층 높이로 쌓여져 있어요. 그게 이제 컨테이너 야드입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 야드 안쪽에 5번 동그라미에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 해가지고 컨테이너 조작장이란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 야드하고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의 어떤 기능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요만한 화물을 넣든지 이만한 화물을 넣든지 다 집어넣게 되는데, 내가 해상 운송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이 돼 봅시다. 내가 미국으로 보낼 화물은 요만해요. 요만해. 요만한 거 한 100개 옮겨. 그러면 골판지 상자로 한 상자 정도 나오죠. 근데 이걸 이제 바다로 옮겨야 돼. 해상 운송으로 옮겨야 돼. 근데 요만한 골판지 상자를 컨테이너 하나에 딱 집어넣고 20피트 컨테이너짜리 하나 딱 집어넣고 컨테이너 문을 딱 닫아요. 그럼 공간이 너무 많이 남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하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못 채우는 경우를 LCL 화물이라고 합니다. LCL 여기 적혀 있죠. LCL. LCL은 Less Container Load의 줄임말입니다. 자, 내가 골판지 상자 하나를 컨테이너를 채우기에는 좀 너무 공간 낭비예요. 돈 낭비예요. 왜냐하면 운임 자체는 컨테이너 기준으로 갈 테니까 골판지 상자 기준이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혼재업자, 프라이 포워더 이 사람들이 여러 하주들의 그러니까 나도 한 상자, 너도 한 상자, 다른 사람도 한 상자. 그런데 요 여러 상자를 모으면 컨테이너 하나 정도는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 하주들의 화물을 한 군데서 작업을 해서 하나의 컨테이너, 하나의 가득 찬 컨테이너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곳이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입니다. 그런 컨테이너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미국으로 보내는 화물이 이만한 걸 보내요. 그래서 이만한 거 한 20개 보내요. 그럼 요거 하나가 이미 골판지 상자 하나만 하죠. 그래서 이제 골판지 상자 기준으로 봤을 때 20박스야. 20박스면 컨테이너에 대충 때려 넣으면 컨테이너 하나가 다 가득 차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엮일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이랑 동승할 필요가 없어. 내 화물만으로 내 컨테이너 하나 다 채워. 그러면 그 경우에는 풀 컨테이너 로드라고 합니다. FCL. 이 경우에는 다른 화물하고 섞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해상 운송인에게 운송을 의뢰했다라고 하면 그 해상 운송인에게 컨테이너를 전달하게 되면 그 컨테이너가 바로 컨테이너 야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야적되어 있다가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내가 실릴 선박, 예정된 선박이 부두로 들어와서 버스에 접안을 해서 선석에서 선적 준비가 완료됐을 때 컨테이너 야드에서 겐츄리 크레인을 이용해서 선박에게 선적되게 됩니다. 그런 순서로 해상 운송이 선적되고 양육된, 내려오는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오는 순서도, 들어가는 순서, 선적되는 순서도 그렇겠지만 내려올 때도 만약에 내 화물이 하나의 컨테이너를 가득 채웠다면 컨테이너 야드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바로 내 창고나 내 공장이나 내가 원하는 장소로 나가면 돼요. 근데 내가 다른 하주하고 하나의 컨테이너를 같이 이용했다, 쉽게 말해서 합승했다, 그러면 각자 뿜빠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뿜빠이가 이루어질 때도 LCL 화물의 경우에는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5번 동그라미 나와 있는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에 가가지고 개별 하주들에게 화물이 분배가 이루어져서 각자의 화물을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들어갈 때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면 되고, 항공운송까지 못 가겠네. 자, 그래서 이 지금 요 31번부터 시작해서 34번 슬라이드에 있는 게 요거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FCL 화물이냐. 그러니까 FCL 화물의 경우에는 보내는 사람이든 송화인이든 수화인이든 그 하나의 컨테이너를 통으로 이용하고 전부 다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풀 컨테이너란 얘기인 것이고, 하나의 컨테이너를 하나의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하주가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를 LCL이라고 했습니다. LCL 화물. 자, 그래서 이 CY라는 게 결국에는 뭐예요? 컨테이너 야드에서 컨테이너 야드. FCL 화물이 FCL 화물. 그러니까 수출상 한 명이 수화인 한 명에게 하나의 컨테이너 통째로 보내는 경우를 CY, FCL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항구에서 항구가 아니라 뭐죠? 사실 내 창고에서 내 창고. 컨테이너 문 열리는 게 여기서 열리잖아요. 창고에서 창고. 그래서 도어 투 도어라고 합니다. 도어 투 도어. 자, 근데 CYCFS의 경우에는 이쪽에 보면 여러 하주를 보낼 때는 한 명이 하주인데 받을 때는 여러 하주예요. 그래서 이 송화인이 자기 창고에서 A 거, B 거, C 거 해가지고 컨테이너 하나를 만들고요. 그대로 통째로 컨테이너 야드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운송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보낼 때는 한 사람이 보냈지만 받을 때는 3명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 LCL 화물에 해당이 돼서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에 들어가서 여기서 컨테이너가 열려버려요. 왜? 각자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CYCFS, 그러니까 CY로 들어가서 CFS에서 끝난다. 자, 그리고 FCL 화물이 LCL 화물이 된다. 자, 그리고 FCL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컨테이너를 전적으로 다 이용하잖아. 그래서 내 창고, 내 공장에서 보내주고 내 공장, 내 창고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LCL 화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하고 섞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합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과 끝이 어디냐면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이에요.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은 포트에 있죠. 항구에 있죠. 그래서 CYCFS를 다른 말로 도어 투 포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34번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반대죠. 자, 33번은 뭐죠? CFS에서 CY로. LCL이 FCL로. 포트에서 도어로. 자, 그 다음에 34번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CFS죠. 이게 말 그대로 사실 이 중간에 CY, CFS, CFS, CY 같은 경우는 굉장히 케이스가 드문 케이스고, 사실은 CY이거나 CFS인 경우에요. 거의 대다수는. 그렇죠? 여러 명의 하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구성해가지고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에서 혼재 작업을 한 다음에 운송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상대 그 수입국 항구 내 시설에서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에서 개별 하주에게 배분되는, 적출되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LCL 화물이 LCL로 가는 것이고, CFS에서 CFS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CFS와 CFS가 항구 상에 존재하는 항구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포트 투 포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운송, 해상 운송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뭐 다양하게 구별법이고 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런 내용도 어렵지 않지만 이거를 알아둘 필요는 있기 때문에 강의 자료상에 넣어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항공 운송 나머지 복합 운송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